한파가 절정이었던 그날 저녁, 김 씨는 평소처럼 손이 얼어붙은 채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난방 없는 차가운 집에서 일하느라 온몸이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30분 후에 집에 도착할 거니까 지금 난방 좀 켜주세요. 집에 들어오면 따뜻해야 하니까요. 순간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아, 난방 켜달라고요. 저희 들어갈 때 따뜻해야 감기 안 걸리죠? 김 씨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 그래, 내가 바보지? 아침부터 이 집에서 손이 얼어 설거지하고 무릎이 시려 걸레질하고. 아이고, 니네 감기 걸릴까봐 난방 켜달라고?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이 추위에 떨어도 괜찮고? 어머님, 아침에는 전기세 아낀다고 나보고 하루 종일 꽁꽁 얼어가며 일하라더니 이제 와서 너희 들어온다고 따뜻하게 해놓으라고? 나는 사람도 아니야? 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은커녕 내가 얼마나 푸대접 받으면서 살았는지 오늘 똑똑히 알았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가. 따뜻한 우리 집. 이제 이 집도 끝이야.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해. 사연의 주인공 김정숙 씨는 68세로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근교 도시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워냈고 이제는 아들이 며느리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의 사이도 매우 좋았고 서로 배려하며 지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김 씨는 아들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었지만 아무래도 결혼 이후 아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아들과 며느리가 첫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 씨는 너무 기뻤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건 큰 기쁨이었고 집안의 새로운 활력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당장이라도 아들 집에 달려가고 싶었지만 전화기를 내려놓고 차분히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기뻐하며 아들과 며느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 둘 다 일을 해야 해서 시간도 부족하고 애엄마도 육아 때문에 많이 지쳐 있어요. 엄마가 손주를 봐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발요, 저희가 이렇게 부탁드릴 사람은 엄마밖에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큰 책임 따랐고 매일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김 씨는 남편에게 아들의 부탁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무리야. 왕복 2시간을 어떻게 매일 다녀? 예전부터 아들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건 알겠지만 이젠 우리 나이를 생각해. 나이가 들수록 몸을 아껴야 해. 그냥 적당히 거절하자. 아들도 이해할 거야. 남편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김 씨의 무릎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고
남편 역시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이웃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김 씨의 고민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누가 손주를 봐주니? 해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긴다니까. 말년에 고생만 해 파출부 취급받는 거야. 한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주변에선 전부 후회했어. 내 새끼도 아닌 손주 가끔 봐야 귀엽지. 고생길이 훤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친구들의 부정적인 말에 김 씨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 집을 방문한 김 씨는 아들의 간절한 부탁을 다시 들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손주가 잘 크는 걸 보고 싶으시잖아요. 부탁드려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 너무 죄송해요. 정말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니면 안 돼요. 김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손주 봐줄게. 나이 먹고 할 것도 없고 너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돕는 게 맞겠지. 아들은 얼굴이 밝아지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렇게 김 씨는 손주의 웃음과 아들 부부를 위해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직 어두운 길을 걸어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부지런한 김 씨는 매일 아침 손주와 아들 부부의 아침밥을 준비하고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며 집안일을 하다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와 놀아주고 재우고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지만 그나마 김 씨는 손주의 웃음을 보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생활은 김 씨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김 씨는 아들과 손주를 위해 희생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피로는 점점 쌓였지만 손주가 할머니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 모든 피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김 씨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무릎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밤에 돌아오는 길에는 다리가 퉁퉁 부을 때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김 씨를 보며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김 씨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 둘이서는 절대 못 살았을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새벽부터 와주시고. 아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김 씨는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도 퇴근길이면 어김없이 과일이나 간식거리를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아하는 가게인데 어머님도 드셔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맘 편히 직장 다닐 수 있는 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처음 몇 달은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길을 오가는 것도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웃으며 할머니 부르는 소리에 절로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의 감사 인사가 이틀에 한 번으로 줄더니 일주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퇴근길 선물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새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 어머님,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요. 손주 재워주시고 가세요. 에휴, 그래, 알겠다. 네, 수고하세요. 이제는 감사 인사 대신 부탁의 말들만 늘어갔습니다. 김 씨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쁜 거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 밤 김 씨는 어둑한 밤길을 걸어 버스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에 얼굴이 얼어붙었고 여름이면 푹푹 찌는 더위에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점점 가정부처럼 변해가는 자신의 처지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김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아들 집 파출부도 아니고.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 손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서러울까?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퇴근 후 김 씨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느라 지친 김 씨의 얼굴은 피곤이 가득했지만 며느리는 그런 기색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매달 드리는 생활비 말인데요. 응, 왜? 저희도 요즘 빠듯해서. 생활비를 조금만 줄여도 될까요? 어머님이 하율이랑 같이 드시는 간식이나 자질구레한 것들 좀 아끼시면.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방금 전까지 김 씨가 손수 만든 반찬들이 가득했고 거실엔 손주를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매달 받는 생활비 100만 원은 대부분 필요한 물품과 가끔 손주의 간식을 사는 데 쓰였고 교통비를 제외하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영수증도 좀 챙겨주세요. 제가 가계부 정리하면서 어머님이 사신 것들 항목별로 좀 체크하고 싶어서요.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탁하는 며느리의 말투에 김 씨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자신을 파출부보다도 못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파출부는 그래도 제 월급을 받지만 자신은 손주를 위해 쓴 돈까지 일일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알겠다. 김 씨는 겨우 이 한마디를 뱉어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김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퇴근 후 늦게 들어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은 유독 손주가 보채고 때를 써서 김 씨는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이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겨우 손주를 재운 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붙이려는 찰나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둘째도 가질까 해요. 김 씨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들은 피곤해 지친 어머니의 얼굴은 안중에도 없는 듯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는 첫째보다 더 수월할 거예요. 엄마도 이제 익숙하시잖아요. 첫째도 이제 어린이집 가고. 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첫째도 이렇게 힘든데 둘째라니.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들어가는 생활도 벅찬데 이제는 아기 둘을 돌보라니요.
김 씨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생활비는 20만 원 더 드릴게요. 얼마 전까지 생활비를 줄이자던 게 엊그제인데 이제 와서 둘째 육아를 조건으로 생활비를 더 주겠다는 말에 김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푼돈으로 매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그건, 김 씨가 입을 열어 거절의 말을 꺼내려는데 며느리는 김 씨의 복잡한 심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미 결정된 일인 양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첫째도 잘 크고 있고, 둘째가 생기면 서로 의지가 될 거예요. 어머니도 좋으시죠?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겨우 첫째가 어린이집을 가게 되어 숨을 돌리나 했는데 또다시 영아부터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은 이미 긍정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김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김 씨가 둘째 이야기로 마음이 무거울 때쯤 더 충격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주말 오후 아들 내외는 김 씨를 마주 앉혔습니다. 거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김 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생각해봤는데요. 무슨 일인데? 매일 이렇게 오가시기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시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원래 집에 계시고. 김 씨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과 떨어져 살라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안 돼. 아버지를 혼자 두고 어떡해. 김 씨가 단호히 거절하자 며느리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대사라도 되는 양 술술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매일 오가시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아버님은 주말마다 뵐 수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아버님이랑은 잘 못 보시기도 하시고요. 결국 김 씨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얘야, 넌 심호가 봉으로 보이냐? 누구들 때문에 내가 남편이랑 잘못 보는데 여기 와서 손주 보고 밥하고 청소하니까 내가 무슨 너희 집 파출부인 줄 알아? 그런데 이제는 뭐? 남편까지 혼자 두고 여기 와서 살으라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처음으로 강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자 아들 내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저 이제 그만해. 다시는 이런 말 꺼내지도 마. 알겠어? 늘 순하기만 하던 김 씨의 돌변한 모습에 아들 내외는 당황한 듯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단호한 거절 이후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김 씨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아들도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 공손해졌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는지 김 씨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날 애들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나? 어쨌든 가족인데. 천성이 착한 김 씨는 자신이 그렇게 단호하게 화내버린 것이 못내 걸렸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더 일찍 와서 집안일을 하고 더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며 아들 내외의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김 씨의 그런 모습을 눈치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오고 집안일은 온통 김 씨의 몫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자신의 팔자련이 체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는 어느새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어 오전 시간은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 아침부터 김 씨를 기다리는 건 며느리의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 김 씨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낮에 혼자 계실 때는 절대 난방 켜지 마세요. 아셨죠? 김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한파 속에서 난방 없이 지내라니. 손주가 어린이집에 가고 난 뒤 난방을 끄자 집안은 순식간에 냉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김 씨는 두꺼운 옷을 껴입고 집안일을 시작했지만 손이 얼어 설거지도 힘들었고 차가운 바닥을 걸레질할 때마다 무릎이 시려와 몇 번이고 쉬어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추위를 견디다 못한 김 씨는 잠시 난방을 켰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어머님, 지금 난방 켜셨죠? 저희가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좀 자제해 주세요. 김 씨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김 씨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출근하기 전 마치 야단치듯 김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진짜 애 엄마한테 들었는데 절대 난방 켜지 말라니까 왜 자꾸 켜요? 어제도 키셨죠? 전기세가 많이 나오면 우리도 부담돼요. 미안하다. 한파가 절정이었던 그날 저녁, 김 씨는 평소처럼 손이 얼어붙은 채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난방 없는 차가운 집에서 일하느라 온몸이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30분 후에 집에 도착할 거니까 지금 난방 좀 켜주세요. 집에 들어오면 따뜻해야 하니까요. 순간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아, 난방 켜달라고요. 저희 들어갈 때 따뜻해야 감기 안 걸리죠? 김 씨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하! 그래, 내가 바보지? 아침부터 이 집에서 손이 얼어 설거지하고 무릎이 시려 걸레질하고. 아이고, 니네 감기 걸릴까봐 난방 켜달라고? 그럼 나는 하루 종일 이 추위에 떨어도 괜찮고? 어머님, 아침에는 전기세 아낀다고 나보고 하루 종일 꽁꽁 얼어가며 일하라더니 이제 와서 너희 들어온다고 따뜻하게 해놓으라고? 나는 사람도 아니야? 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은커녕 내가 얼마나 푸대접 받으면서 살았는지 오늘 똑똑히 알았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가. 따뜻한 우리 집. 이제 이 집도 끝이야.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해. 김 씨는 현관문을 힘껏 닫고 나왔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히 소리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눈물은 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전기세 아낀다고 하루 종일 나보고 추위에 떨게 하더니 자기들 들어올 때만 난방 켜래요. 내가 그 집에서 사람도 아닌가 봐요. 당장 그만둬. 당신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내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남편은 아내의 차가운 손을 쥐며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이제 곧 저희가. 남편이 휴대폰을 확 낚아채더니 폭발하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이! 내가 감히 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연세에 난방도 없는 집에서 일하게 하고 이제 와서 너희 들어온다고 난방 켜라고? 어머니가 뭐 너희 집 하인인 줄 알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전기세 아낀다고 어머니 꽁꽁 얼려놓고 앱으로 감시까지 하고 엄마가 뭐 도둑이야? 이게 자식 된 돌이냐?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손에 쥔 전화기를 내던지려 했습니다. 여보, 그만. 이놈아,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너희 맘대로 살아. 이제부터 너희는 남이야. 어머님 모시고 살 자격도 없는 것들. 남편은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지고는 벌떡 일어나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전화번호 바꿔버려요. 저놈의 자식들 내가 더는 못 참겠어. 지 엄마 등골 빼먹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으이구, 내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그날 밤 김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 씨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아들 집으로 향하는 일도, 손주를 돌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침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날씨 좋은 날이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네요. 그동안 우린 뭐 하고 산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퀭했고 아들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하율이도 할머니를 찾아요. 김 씨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니? 너희가 원하던 대로 됐잖아. 참전기세는 많이 아꼈니?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난방도 맘대로 트시고. 저희가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너희 어머니 꽁꽁 얼려가면서 일하게 할 때는 언제고? 아버지, 저희가 1000번만번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생활비도 더 드리고. 어머님 모시는데 저희가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어. 난 이제 나 좋은 대로 살 거야. 다음 주엔 아버지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 거기서 일주일 동안 푹 쉬다 올 거야. 너희도 이제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아, 참.
이제 전화하지 마렴. 문화센터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느라 바빠서 전화 받을 시간도 없을 것 같아. 너희도 이제 너희 인생 살고 우리도 우리 인생 살자. 아들 내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김씨 부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김씨 부부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지역문화센터 도예 교실에서는 착하고 성격 좋은 김씨는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남편은 등산 동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주말이면 부부가 함께 산행을 다녔습니다. 한편 아들 집은 하루가 다르게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씨가 담가두던 반찬들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배달 음식 그릇들만 쌓여갔습니다.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를 찾아 울었고 며느리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느라 녹초가 되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다시 한 번만 부탁해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데. 이제 와서. 둘째 계획은 물 건너갔고 맞벌이도 힘들어져 결국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김씨의 헌신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김씨는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고 추운 날 꽁꽁 얼어가며 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도예 교실에서 만든 작품들로 집안은 더욱 아늑해졌고 김씨의 남편도 등산으로 다져진 체력 덕에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여보, 이제 보니 우리 인생이 이제 시작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는 노래 교실도 같이 갑시다. 김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피곤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반짝이는 눈빛으로 내일은 무엇을 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모습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김씨는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보, 우리가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남편은 벌떡 일어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당하고도 지 엄마 꽁꽁 얼려가며 부려먹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살 때가 됐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손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당신 설마 다시 그 집에 가려고요? 네, 그러면 당신이랑도 절연해버릴 줄 알아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숙 씨는 아직까지 심히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김정숙 님이 다시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남편과 행복하게 살까요? 여러분이라면 김정숙 씨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